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역시 TV 쭌삼촌 조선 중위 역사 24. 자, 조선 24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번째 강의이고요. 오늘은 양난 이후의 경제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이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는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의 변화를 볼 거예요. 예전에는 이 단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플로우가 흘러갔었는데 그나마 교과서가 좀 바뀌고 내용이 많이 빠진 단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골이 아프다, 그죠? 자, 그러면 삼촌이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뭘까요? 산업은 바로 농업이겠다, 그죠? 조선시대는 농사가 나라의 근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농업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농업. 조선시대 농업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농촌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일단은 논일 건데, 논보다는 사실 밭의 비율이 좀 더 높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밭은 그냥 땅을 읽어가지고 만들면 되지만 논은 땅을 파고 그걸 물을 대고 하는 방법들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논농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일단은 농사로 쓰지 않던 땅들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바꿨어요. 이런 걸 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 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는 농사 짓는 용도의 땅이 아닌 시설들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 역사에 보면은 수리시설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수리, 물의 이치란 뜻이에요. 물을 대는 거란 말이야. 농사하려면 물을 대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땅도 많이 만들고 농사에 될 수 있는 물을 많이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들을 발달을 시키는데, 농사 짓는 데 쓰는 도구들을 우리가 농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농기구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는 방법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이른바 그 식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식물이 쑥쑥 클 수 있는 비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발견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개량, 앞에 것보다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삼촌이 그 논보다는 밭이 더 많았다고 얘기했다, 그죠? 밭에 보면은 무슨 밭 농사법이라는 게 생기냐면은 골뿌림법이라는 게 생겨요. 골뿌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골에 뿌린다는 건데, 여러분들 왜 농촌 가서 밭에 보면은 밭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뿌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냐면은 요 사이 골에다가 씨앗을 요렇게 뿌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찬 바람이 이제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줘서 식물의 뿌리가 또 얼지도 않고, 또 이제 위에가 먼저 물이 증발이 되고 밑에가 나중에 증발될 거 아니야, 물이.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씨앗이 더 많이 빨아들여서 농사 짓기에 더 좋아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농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모내기법. 또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양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었냐면요,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씨앗을 직접 이렇게 막 뿌렸어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양법이라는 건 뭐냐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삼촌 스케치북만한 판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모래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먼저 이렇게 올리고 다시 흙을 살짝 덮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여기서 이제 벼씨앗이 요렇게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그만 판에다가 요렇게 씨앗이 요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모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판을 판만 떼내면 뿌리가 얽혀가지고 요대로 들려요. 그럼 얘를 조금씩 떼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심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한다? 모내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 앞에 뿌리던 법을 직접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직파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벼가 막 이렇게 아무데나 다 자라요.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보기 깔끔할까요? 이게 더 보기 깔끔하겠다,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벼를 심는 거는 이제 이양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내기법을 실시하면서 어떤 게 첫 번째 좋아졌냐면, 벼를 이제 가을에 거두어 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보리를 뿌려서 한 논에 벼와 보리를 같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쓰게 된 거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이모작을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내기법을 실시했더니 장점으로 어떤 게 등장했는가 봤더니 노동력이 절감이 되더래요. 이거는 삼촌이 언제 한번 느꼈었냐면, 삼촌이 그 대학교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을 좀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농촌 봉사활동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은 여름에 뭐라면은 김맥이라는 걸 해요. 김맥이라는 게 뭐냐면 논에 난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내기로 줄 맞춰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 난 거는 다 뭐니까 잡초들이니까 얘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잡초 뽑는 김매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줄을 맞춰도 해놔서. 그래서 삼촌이 든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직파법으로 뿌리잖아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잡초가 같이 막 이렇게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잡초 뽑기가 더 수월할까? 이쪽이 줄 맞춰서 심어놨기 때문에 잡초 뽑기가 훨씬 수월하고 간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김매기 노동력이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벼 사이에 나는 잡초가 피라고 부르는 잡초인데 얘가 벼랑 정말 구별이 안 가요. 진짜 구별이 어려워서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은 피 뽑다가 벼까지 다 뽑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실수로 뽑아내는 벼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도 더 증가하게 되고 이 잡초 뽑는 작업도 더 간단해지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손을 덜 부르잖아. 그럼 인건비가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농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어차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람을 덜 불러도 되는데 똑같이 사람을 부를 거면 이제 뭐 10명 쓰던 걸 5명 써도 되거든요. 이 양법을 하면서. 그럼 똑같이 10명을 쓸 거면 이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왜? 여기는 10명이서 일하다가 이제 5명이 됐지만 10명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이거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첫째, 인원을 그대로 쓸 거면 광작이라고 해서 경작 규모를 넓혀버리는 겁니다. 경작은 농사 짓는 땅의 규모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작 규모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대로 쓸 거면 이제 우리도 일손이 놀잖아요. 그러면 벼만 심는 게 아니라 다른 땅에다가 이제 돈 되는 상품들 있잖아요. 비싼 작물들, 상품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는 거죠. 뭐 담배라든지 이런 상품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내기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일손이 조금 남아돌게 되니까 사람들이 재테크의 개념으로 다른 데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노동력 절감이 생각지도 못한 부수적인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땅이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자작농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자작농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굳이 많이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가죽도 많잖아요. 그냥 직접 경영을 해요. 사람 안 부리고 자기들이 직접 하면 돈이 더 남아돌겠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부자농부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자농부, 부농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소작농들은 이제 땅 주인들이 지가 직접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굳이 줄까요? 땅을? 이게 여기 대신 지으라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심지어 김매기까지 더 편해져 버리니까, 잡초 뽑기까지 더 편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돈이 되는 일이면 아무 일이든지 가서 다 하기 시작하시는 이제 임노동자, 그러니까 일당 받고 일하시는 임노동자로 전락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모내기법이 나쁜 건 사실 아니긴 한데 이제 농부들로 봤을 때는 그 좀 가난하게 사시는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활적으로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돈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바 왜? 이제 이런 모내기법에 의해서 가뜩이나 농사기도 쉬워졌는데 농사 지을 땅 더 늘렸지, 물대기 쉽지, 농기구 농사 짓기 더 편해졌지, 비료는 식물 더 잘 자라게 하지, 이러니까 생산력 당연히 증가됩니다.
또 거기 못지않게 사람들 주머니에 뭐도 쌓여간다. 자영농들 주머니에는 부도 쌓여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 때 부자 농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이 남아 도니까 아까 뭐 경장 면적 넓히고 상품 작물 재배하는 정도 가지고도 이제 재테크가 부족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투자들을 해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뭐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옛날에 기계가 없잖아요. 그럼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공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공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공업. 자, 조선시대 초반에는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국가에서 관여하는 관영 수공업, 돈 되는 건 나라에서 다 한 거죠. 초기에는 국가 주도였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양난 이후면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 필요 없죠? 자, 조선 후기로 가니까 이제는 다 개인이 합니다. 이제 개인들이 리치 하니까 이제 직접 돈을 들고 해요. 이른바 그래서 개인이 직접 하는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얘네들은요, 세금을 내고 나면은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해요. 세금 내고 이제 민영업자들은 자유예요. FREE, free. 이제 자유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돈 내고 내가 장사하고 리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성금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제작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선대제 방식,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는 방식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만드는 물건들 중에서는 그 왜 비녀라든지 이런 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은 같은 거 이런 거 캐와야 돼, 안 캐와야 돼? 캐와야 되겠다. 그죠? 역시 그래서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뭐도 같이 발달하게 된다. 광업도 세뚜로 발달하게 돼요. 자, 물건을 캐옵니다. 자, 광업도 수공업이랑 똑같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똑같이 민간 광산 개발이 허용됩니다. 자, 이쪽에서도 민영, 이쪽에서도 민영. 그래서 수공업, 관영, 민영, 세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광산업자인 덕대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떡대가 아니라 덕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민영 광산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 광산업자인 덕대들이 성장하게 되고, 아니면 몰래 남의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 도둑질을 잠체라고 불러요. 잠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덕대하고 잠체 안 적어놓으니까 우리 친구도 헷갈릴 것 같죠? 그죠? 삼촌 적어놓을게요. 덕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인 광산업자, 민영이에요. 이 잠체는 광물 도둑질. 자, 이렇게 이제 수공업도 이제 발달했고 광업도 민영으로 발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도 재료도 가지고 왔고 이제 물건도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만들었으면. 자, 물건 파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상업 발달, 농업 발달을 삼촌이 위쪽에다 적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옛날에 물건을 사는 걸 장시라 그러는데 오일장 있죠, 오일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지방에는요 오일장인 장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많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장시는 5일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건을 항상 갖다 놓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장마다 이 지역 저 지역마다 장 쓰는 날짜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 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종의 방문 판매 상인이 등장합니다. 방문 판매 상인들. 이 방문 판매 상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보부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들 그냥 말을 들으면 그냥 방문 판매 상인인 것 같은데, 이분들 아마 등에 지고 다니던 물건들 무게가 몇십 킬로였을 거기 때문에 아마 생활의 스쿼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몸이 다 김종국 씨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 실제로 약간 보면은 약간 조직 형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나긴 하거든요, 보부상들이. 그래서 시장 장시를 보부상들이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큰 도시들, 일부 도시들에서는 보부상이 아니라 맨날 그 장소에다 장이 열리는 상설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들은 보부상, 큰 도시들은 상설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5일에 한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앞단원에 왜 우리 그 대동법 얘기했잖아요. 대동법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공납을 전세와 이른바 특산물을 내는 공납을 이제 쌀로 내는 전세, 쌀이나 돈으로 내는 전세로 바뀌면서 특산물들을 백성들이 내질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특산물을 전국에서 돈을 주고 사고 다니면서 이제 국가에 대신 낸다 그랬죠? 자, 이런 대동법에 의해서 등장한 공적인 상인들, 공인에 의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썼던 우리가 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이때 조선시대 때 썼던 그 엽전 이름 상평통보. 고등 역사 과정 올라가면은 이렇게 엽전의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중등 역사에서는 상평통보 외에는 그렇게 거론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품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공인. 이 공인은 무슨 법에 의해서 등장했더라? 대동법에 의해서 등장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2에서 알아야 될 엽전은 상평통보, 중3에서 알아야 될 엽전은 뭐 원납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당백전 이런 거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 무역 한번 볼게요. 자, 무역도 민간에서 나중에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무역에서 나중에는 자, 사상은 개인적인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개인 무역 또는 후시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후시 무역상들 종류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후시 무역상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삼촌이 지도 간단하게 그리고, 자, 후시 무역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짝대기 긋고 3하고 5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대충 그려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요쪽에 위쪽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상이라고 불러요. 만상. 위에 만주지방 있잖아요. 만주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부르는데, 활동 중심 지역이 우리가 지금 신의주라고 부르는 의주 있죠. 옛날에는 신의주를 의주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주가 얘네들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의주, 요 위쪽 만주 이렇게 활동했다 그래서 의주 상인을 만상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위로 왔다 갔다 하면 중국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청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가면은 요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에 가면은 무슨 지역이 있냐면요, 동래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전으로 일반 다른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죠. 이 동래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내상인, 중간 글자만 따서 내상이라고 불러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나라와 교류하기 편할까? 그쵸? 일본과 교류하기 편하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들을 엮어줘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엮어주는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자, 지금의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성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송도라고 불렀어요. 송도. 그래서 아이고, 딴 색깔. 자, 요쪽에서 활동하는, 이 송도에서 활동하는 사గిం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송상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개성공단이 있던 그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송도상인, 송상이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청일본에서 중개무역을 해요. 자, 요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거는 학교쌤들이 조금 이제 세게 들어가시는 쌤들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죠. 그 강이 무슨 강이죠? 그죠, 한강이죠. 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배. 우리가 배를 한자로 무슨 선, 거북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뭐를 타고 다닌다? 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선상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경강상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장사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서포트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 또 보관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환전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 이외의 일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객주라든지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막 큰 상단을 통솔하는 그런 객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숙박업소인 여각 이런 데서도 이제 상인들끼리 미팅 장소도 마련되고 하면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까지 해서 양난 이후에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변화 주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용어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한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렵긴 하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꼭 최고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